부부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힐링을 전해주고 계신 오늘은 한재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멘트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사실 제가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카운셀러라고 이제 호칭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책을 출판은 이제 나오시잖아요. 책 얘기는 이따가 할 건데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리실 것 같아서 작가님이라고 네, 호칭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우선 조금 부탁드릴게요. 저는 LNS HRD 본부라는 기업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5년차 대표고요. 네. 사회 강사로서도 16년차 강사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세포언니 TV라는 채널의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재원 작가라는 이름으로 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타이틀을 갖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이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 기업 강사, 네. CS 강사분들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보자마자 어떻게 기업 강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경력을 갖고 계신데 네. 어떻게 이게 전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게 좀 궁금해서 경력이죠. 처음에 어떻게 하시다가 그 직업 강사, 사회 강사 혹은 CS 강사, 기업 강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CS 강의는 안 하고요. 네. 보통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뭐 자존감 쪽, 그다음에 양성평등. 커뮤니케이션,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인문학 쪽으로 사실은 더 중심을 두고 있고요. 네. 특별하게 강사로서 활동하시게 됐던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좀 여쭤보세요. 처음에는 커플 매니저 일을 하다가 아, 진짜요? 네, 커플 매니저 일을 했었고요. 네. 30대 초반에.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이제 그 강의 쪽 일에 관심이 가서 강의 쪽 일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 강의를 공부하는 쪽에서 부원장으로 강의 이력 때문에 부원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엔 제 사업을 차리게 된 거죠. 커플 매니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 심리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셨었던 게 영향이 컸어요. 그건 아니고요. 커플 그건 매니저는 아니세요? 제가 볼 때는 영업력인 것 같아요. 커플 매니저는 영업이지 뭐 그 사람의 뭐 영혼의 짝을 이어주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 상담사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제 전공자들 분들 혹은 비전공자로 나뉘어서 전공자들 분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박사, 전공도 이제 그런 쪽 하시는데 굳이 표현을 하시자면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에서 시작을 저는 하신 게 비전공자. 그쵸? 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는지 이제 좀 여쭤볼게요. 어차피 그 교육학을 하고 평생 교육학을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사 석사를 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평생 교육학 속에는 심리학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제가 심리학 쪽으로 쭉 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고, 네. 제가 갑자기 심리 상담사로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인생의 위기를 한 6, 7년 전에 겪으면서 뭐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저를 위해서 그때 당시 제가 런던에 있었는데 런던에서 인지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우희혁 박사님한테 왕실의 그 치료 권위자로 계시고 옥스퍼드대 이제 겸임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인지치료를 한 5년 정도 받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우울증이나 아니면 가정 문제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됐고 저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게 되고 그 후로 또 가정 위기를 겪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또 성장하고 나서 저와 같은 위기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고 그것이 아무래도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자격증도 따게 됐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게 됐고 인지치료를 받은 것을 적용해서 심리 공부한 것과 접목을 시켜서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부 상담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제가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어떤 힘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 힘을 주는 방식도 제가 알고요. 그래서 공부를 한 쪽보다 저는 인지 분석, 자기 분석을 거치면서 사실은 상담 능력을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로서의 기질이 공부를 하거나 학문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지만 자기 분석이 철저하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심리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셔서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공감하시는 힐링이 약간 주됐다고 봐야겠네요. 힐링은 아니고요. 공감을 해드릴 수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위로를 드리진 않아요. 상담 속에서. 상담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약간 편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상담사라고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아픔을 듣고
공감해주고 괜찮아 막 이럴 것 같은데 충분히 공감은 해줘야 돼요. 좀 아프겠다. 하지만 네가 치료하는 방식이 나아져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네가 위로를 받거나 동정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알려드려야 돼요. 굉장히 좀 날카롭게 답을 그럼요. 해주시는군요. 저는 방송을 할 때랑 상담을 할 때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아까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긴 하셨지만 심리상담사가 잘하는 심리상담사는 절대 학문이 높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자격증은 소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요 심리상담사 1급, 가족심리상담사 2급, 감정노동심리해결사 이렇게 네. 세 가지 정도 네.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취득하셨고 하시면서 민간 어떻게 민간 자격증을 저는 취득을 한 거고요. 네.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는 취득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 네. 기본적인 베이스를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로 공부를 해서 심리상담을 했다면 지금 바로 문을 닫았어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석사나 학사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우울증은 제가 알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정신과 의사도 수도 없이 만나봤고요. 심리상담사분들도 제가 참 많이 만나봐서 상담을 받아봤지만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지를 제가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 분석을 받아보고 런던에서 제가 그 인지치료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제가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냥 뭐 석사나 학사의 심리상담사 이런 부분만으로는 절대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리상담사를 하면서 영국에서 있으셨던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이제 여쭤보는 건데 네. 이미 국내에서도 석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런던을 갔던 거는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갔던 겁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나 있고요. 유학을 같이 가신 거예요? 유학을 같이 데려가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더불어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수료 정도만 했지 졸업을 하진 못했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 가장 큰 집안의 위기가 있었고 가정에 쪼개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로 인해서 제가 몸이 많이 아팠고 그 삼류근통이라는 약간 불치병? 그 병도 얻어서 되게 굉장히 독한 약을 먹게 됐고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안에서 인지 치료받고 자기 분석을 통해서 제가 일어난 거고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낸 거지 영국을 제가 선택한 건 그냥 아이들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이지 공부 때문에. 네, 간 김에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저는 항상 이게 제가 전공을 한 것도 평생 교육이지만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시작했지만 참 어려웠죠. 참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유학을 했었거든요. 저도 한 14년, 15년 저도 유학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간 거랑 어머님으로서 뭔가 가장으로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느낌은 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죠.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거랑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힘들고요. 네. 어떤 문제를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전화하면 내일 오잖아요. 그쵸. 근데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면 2달 있다가 그쵸. 네, 그러고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왔냐 그러면은 뭐 순서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잠깐 만져주고 막 돈을 막 200파운드, 300파운드 달라고 그러면 45만 원, 50만 원 나가고 그래서 1분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클레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한국에서는 말이 통하는데 거기서는 자세한 디테일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런 점이 가장 어려웠고 아시아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거기서 이제 자기 분석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치료를 얻으시고 그렇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렇죠.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 별개로 만약에 심리학 혹은 심리 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해외를 나갔다 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한숨을 쉬어가지고 저는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공부를 거기서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분석을 받아봤고 치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제대로 된 분석이나 치료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접해보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본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은 실력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요. 전 정말 수십 명 환자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정말 일도 도움이 안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건 그냥 약을 파는 약국 같았다는 기분밖에 들지 않아요. 약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절대 치료를 완성시키는 것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생 약밖에 안 주고 치료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정말 정신과 의사분들이나 만약에 심리상담사분들이 자기 분석을 철저히 하고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감이 있다면 그런 치료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견문을 넓히고 뭔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위해서는 유학을 추천을 하신다. 네,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자기 분석을 제대로 하는 분을 만나서 본인의 분석을 철저하게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 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와서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자기 분석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지금 MBTI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MBTI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그것도 보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네. 요즘 젊은 세대들 혹은 심지어 소개팅 나가면 MBTI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럴 그렇죠.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정말 자기 분석이라는 건 어떤 걸 분석을 하는 걸 자기 분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본인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정말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본인에 대해서 다 알아내시는 건데 제가 신체 부위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안에 모든 마음에 있는 또 머리끝과 또 발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리적인 부분의 머리와 발끝까지 그 분석을 자신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인 걸 알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이 변화돼서 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는 걸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나쁜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사귀면 뭐 깊이 빠져. 나는 한 사람한테 몰입해. 나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착각이죠. 진짜요? 그것은 본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건 진실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한 사람에게 빠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귀중함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한 사람만 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게 많기 때문이지 본인이 의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신의 행동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약간 의리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죠. 근데 난 그게 의리파야 막 이랬는데. 의리지만 그게 의리파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게 많아서 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 원하는 것이 줄어들면 자기가 지킬 것은 지키되 원하는 것이 적어지면 섭섭함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의리를 지켜갈 수 있겠죠. 이제 약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알죠. 바라기 때문에 행동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런 거 뭐 바라지 않아 막 이러면서 내심 서운함. 바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고.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사랑해서 이렇게 슬퍼야 하고 우는 사람은 그건 사랑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금 더 준 게 아까워서 우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했던 사실 때문에 울지는 않거든요. 되게 다른 시각이라 뭔가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제가 것 같아요. 다른 게 그런 점이 있는 재밌다. 재밌다. 약간 인터뷰 적고 상담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다.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해오시다가 이제 세포 언니라는 채널을 2019년도쯤에 오픈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왜 갑자기 채널은 운영을 하시게 되신 걸까요? 제가 두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맘스 라디오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네. 라이브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편지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연 편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그때 한 1, 2년 정도는 계속해서 무료 상담을 해드리다가 세포 언니를 시작하면 더 많은 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오고 그 전에 또 주 52시간제라는 어떤 기업 문화를 바꾸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전향을 하는 시기였고 그 시기와 동시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사업적인 어떤 돌파구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다. 나의 돌파구가 내가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인지 치료를 받았고 나 분석을 마친 사람인데 보통 5년 이상 분석을 하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5년이나 걸리신 네, 거예요? 5년이나 걸려요. 저는 앞으로 더 하고 싶어요. 내 분석에 더 돈을 쓰고 싶고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유튜브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고 어떤 이 기업적인 위기도 돌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카메라 열고 그냥 막 쓸데없는 얘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또 전문화시키기 시작했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많이 하면서 또 도움이 실제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00%를 성공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들을 제가 실망시킨 적은 없다는 것도 또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예를 들어 요즘 약간 그런 게 항상 어느 업계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전공자와 비전공자들에 대한 서로의 약간 찬반. 우리는 전공자의 길을 걸었어. 근데 이 심리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받는 그 자격증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쉬운 자격증이야. 쉬운 자격증이죠. 이게 약간 그러면서 약간 논쟁 아닌 논쟁이 서로 왔다 갔다 찬반이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전공자로서 자격증을 취득 후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작가님처럼 경험을 통해서 나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어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상담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이게 학문적인 것으로만 파서도 전공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고요. 네. 만약 그냥 민간 자격증 전공자를 본다면 저는 그냥 가볍게 민간 자격증을 따신 분들보다는 전공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전공자가 아닌데도 자신을 하는 건 저는 저에 대한 분석이 5년이나 됐기 때문이지 학문적인 기반보다 저는 그게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을 제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분석을 하지 않고 학문적인 기반만으로 상담을 한다면 그것 또한 내담자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 그것도 제대로 된 상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단순하게 나는 비전공자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서 상담사가 되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니까 상담을 할 거야. 맞아. 그런 이런 거는 정말 맞아요. 큰 오류예요. 상담사는 난 또 말을 잘해줘. 맞아요. 그런 분도 때문에 계세요. 상담을 해. 상담사가 말을 많이 하는 상담은요 절대 갈 필요가 없어요. 딱 갔는데 상담사가 말을 많이 한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상담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상담이 아니고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상대방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돼요. 상담사는 내담자가 하는 말에 거의 처음에는 10분의 1말 뒤에 가면서 점점 상담사가 말이 조금씩 늘어날 뿐이지 질문을 던질 뿐이지 그 사람한테 솔루션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우리나라 상담사분들은 전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만나겠지만 비전공자든 전공자든 그 해결책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해결책을 본인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옆에서 함께 걷는 거지 해결책을 주는 것은 상담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래도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주력하고 계신 상담의 분야가 이제 부부 상담이시죠. 가정회복이라고 하죠. 가정회복. 그러면 뭐 그 안에는 이혼이라던가 재혼이라던가 이런 게 다 포함되신 건가요? 네, 포함되어 있고요. 결혼 전부터 상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전부터요? 네. 결혼 전부터 서로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되면 결혼 후에 생길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의 고리를 풀어가면서 더 돈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텐데 그런 분석 없이 서로 결혼을 해서 이해를 못하고 너는 그냥 내가 생각하던 태양이야 라는 이상만을 가지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나의 태양이 될 수 없거든요. 나의 태양은 나일 뿐이에요. 자신의 태양은 본인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태양인 줄 알고 동그랗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네모난 상태에다가 그 안에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너는 동그래야 된다고 우기니 그 네모난 사람이 절대 동그랗게 될 수 없는 사람한테 내가 동그랗다고 느꼈던 너니까 넌 동그래져야 돼 라고 우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동그라미를 원하는 사람한테 동그라미가 될 수 없는 네모는 그 사람도 생각할 때는 나는 네가 네모인 줄 알고 결혼한 거죠. 그 사람은 네모가 될 수 없는 세모였을 텐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이해 없이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혼이 불행하게 비춰지는 이유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담의 분야를 굳이 이제 나눈다고 하면 이 가정화학 혹은 이 부부 관련된 이 분야의 전망성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망성이요? 네. 글쎄요. 비혼주의자가 많아지는 상태니까 전망이 그렇게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결혼이란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고 저는 부부 상담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정말 가정 회복을 위한 그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네. 제 기본적인 주된 상담은 자존감 회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나만의 자존감 회복. 아니요, 부부 사이에서가 아니고 본인의 자존감이고요.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트라우마나 그것을 이해하게 함으로 해서 서로의 그 어떤 이해 못하는 행동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피디님한테 아유 바보같이 이렇게 했을 때 네. 피디님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면 까불지 마 라든지 아니면 너도 똑같거든 아니면 웃어주거나 이렇게 끝났는데 그 바보라는 말에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은 갑자기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아빠가 때리면서 맨날 바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면 친구들 간에 왕따를 당해서 바보라는 얘기 들으면서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억이 있는 걸 아내나 남편은 모르는 거죠. 상대 배우자가 그런지. 그랬을 때 아유 바보같이 하고 애교를 부린 건데 그 상대방은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깊은 뿌리를 이해를 해야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기분으로, 공격받지 않는 기분으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담류는 사실상 이제 막 석사를 졸업한 친구들이나 20, 30대 분들이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상담으로 봐야 그건 돼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자신의 능력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분야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작가님께서 내다보셨을 때 어느 분야의 상담사들이 좀 더 롱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울증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울증에 대한 어떤 또는 공황장애 이런 쪽 상담이 아무래도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희가 이제 1부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네. 약간 답변이 어떠실지는 약간 느껴지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시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상담사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 무엇이 있을까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그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 그분이 정말 스스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 본인이 갈 곳을 찾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요. 저도 자꾸 뭔가 가르치고 싶죠. 그걸 왜 못해? 난 아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무 답답해도 그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상담사가 가장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상담사 그 내담자들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내담자를 망칠 수 있습니다. 네. 일명 라포 형성이라고 그러죠. 라포 형성과는 다른 겁니다. 달라요? 라포 형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밖에서 만난다든가 그런 친분. 그런 친분을 쌓으시면 내담자가 그 회복되어가는 것을 망칠 수 있고요. 또는 그루밍 성폭력을 하잖아요.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성 상담자도 그 남성 내담자에게 그런 느낌을 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약간 뭔가 소름이 돋네요. 생각했던 답변들과 다 달라서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네. 일단 1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네. 2부 인터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